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쌓인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해해 줄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 짐을 지고 살았고 이제 이야기해야 해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해요. 모든 것은 공허함, 떨쳐낼 수 없는 이 잔소리 같은 느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인생은 그저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충분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고, 제 자신 안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 마크는 일 중독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변호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변호사죠.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의 직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그와 결혼하면 무엇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야망과 살아갈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마도 5년 전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떠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만의 것들, 친구, 취미,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다가 그것들도 의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 공허함을 채울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노력해봤다. 요가 수업도 듣고, 독서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그림 그리기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집중할 수 없었고,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크는 집에 있을 때조차 늦게 들어와 녹초가 되어 우리가 대화하기도 전에 잠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의 사건, 의뢰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였지,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 아니 2번쯤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변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현재에 갇혀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가게에서 나오다가 그를 봤습니다. 전 남자친구 라이언이었죠. 처음에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그에게는 힘든 시간이었고 한때 꿈꿨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모습, 그 원초적인 매력, 마치 불꽃에 끌리는 나방처럼 그토록 오래전 저를 사로잡았던 그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를 무디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고 마치 제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무언가가 그에게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신께 맹세코 제 주변의 모든 것이 한순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제가 그토록 깊이, 그토록 무모하게 사랑했던 바로 그 라이언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도 그것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같은 불꽃, 똑같은 열기였습니다.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을 때 몸이 떨렸고 그도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단 한 번의 미소, 단 한 번의 눈빛,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온갖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무것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우리 사이의 끌림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00만 년 동안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덧없는 순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삶이 상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음악가도 아니었고, 부유하거나 성공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제가 벗어날 수 없는 에너지와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순간을 위해 사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느낌을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와 함께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다. 무모했던 젊음, 새벽까지 밤을 새우며 이야기 나누던 그 밤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열정. 그가 어떻게 나를 만졌는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었는지, 그 강렬함,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갈망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날 밤 헤어질 때 그는 내게 전화번호를 건넸다. 언젠가 다시 이 일을 해보자, 그가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생각을 멈출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라이언이 보낸 문자가 울렸다. 문자를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안녕, 테스. 잘 지내고 있길 바라. 곧 다시 만나자.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무슨 말인지는 알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를 원했다. 그를 원했다. 죄책감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이게 배신인가? 이런 감정을 원하고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아직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다시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자 몇 통, 만남 몇 번이면 충분하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마크는 여전히 일에 몰두해 있었다. 눈치채지도 못했다. 완벽한 변호사, 완벽한 생계를 책임지느라 바빠서 아내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다. 어쩌면 그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완벽함을 원하지 않았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봐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결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라이언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건 그저 무해한 방해행위,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벗어날 수 없는 무언가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단순한 육체적 매력이 아니라 감정적인 매력이었다. 원초적이었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 내가 싫었다. 하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었다. 문자를 주고받고 비밀리에 만날 때마다 저는 제 본 모습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언은 제게 감정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고 때로는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매번 만남은 전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고 마치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갈구하는 서로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독성 있는 경험이었고 제 판단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 감정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훨씬 더 일찍 알았어야 할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 마크와의 삶이 오랫동안 감정적으로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마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했던 남자는 자신의 직업과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경력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충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숨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욕망,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사이에서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지? 겉보기만큼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었다.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라이언을 볼 때마다 그 통제력이 조금씩 약해졌다. 내가 무모했던 건 아니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다. 하지만 경계는 점점 모호해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동안 마크는 눈치채기 시작했다.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사소한 것들, 미묘한 변화나 우리 사이의 거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마크는 바보가 아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밤, 마크가 거의 아무렇지 않게 내게 테스, 왜 그래? 요즘 너무 멀어졌잖아. 괜찮아?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난다. 나는 당황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쉽게 대답할 수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 그냥 피곤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조차도 그런 대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그를, 그리고 더 이상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가 결혼했던 여자가 아니었다. 늦은 밤과 긴 주말 내내 그를 지지해주던 여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유일하게 안심이 되는 대답을 했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마크. 별것도 아니야. 우리 둘 다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다. 마크는 몰랐지만 그 변화를 눈치채는 게 자기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느낀 공허함은 결혼 생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있었다. 여동생 에밀리조차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에밀리는 항상 든든한 사람이었다. 성공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 완벽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에밀리는 우리처럼 불안한 사람이었다. 에밀리는 인정을 받아야 했고 나는 항상 에밀리에게 인정을 해줘야 했다. 우리는 항상 가까웠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죠. 어느 날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에밀리는 마크의 오랜 사업 파트너 중 한 명인 로버트 메이슨과 사귀기 시작했던 거예요. 로버트는 항상 우리 삶 주변에 있었어요. 비즈니스 만찬이나 사교 모임에도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에밀리의 삶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를 위해 기쁠까? 질투할까? 둘 다. 어쩌면 에밀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업도, 인간관계도. 하지만 로버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괜찮았죠. 하지만 그와 에밀리가 함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건 제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라이언에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든 걸 그녀에게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랬다간 모든 걸 망쳐버릴 테니까. 그녀의 매제 마크를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하고 있다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의 원통함과 죄책감, 그리고 질투를 삼키며 마음속에 간직했다. 에밀리가 내 속마음을 의심하고 내 모습의 균열을 발견하는 건 정말 원치 않는 일이었다. 한편 집안 사정은 점점 냉랭해졌다. 마크의 의심은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지만 그는 누군가를 고용했다. 사립탐정 스콧 핀치라는 남자였다. 옛날부터 그의 오랜 친구였다. 스콧은 알면 안 될 것들을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자기 일에 능숙했고 그것이 그를 위험하게 만들었다. 나는 너무 늦을 때까지 마크가 그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스콧은 내가 가는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러 나갈 때 나를 따라왔다. 그는 그림자처럼 신중했지만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죄책감 때문에 편집증에 걸린 건지 아니면 스콧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일을 잘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크의 변화가 느껴졌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아직은. 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아니 어쩌면 아예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그의 눈빛에서 실망감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피하려고 했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사진들이 왔다. 사진들이었다. 스콧이 나를 따라다녔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마크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신뢰, 그나마 남아있던 그 작은 신뢰마저도 이미 산산이 조각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따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마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내게 사진을 건네주며 차갑고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명백한 증거는 나를 마비시켰다.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화를 내지도 소리치지도 펄쩍 뛰지도 않았다. 그저 나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 조용한 실망감이 서려 있었다. 어떤 폭발보다도 더 아팠던 것 같다. 한때 우리가 가졌던 신뢰가 아무리 깨져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조각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주변에 벽이 쌓이는 게 보였고 아무리 애써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다. 며칠이 흘렀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무의미하게 들렸다. 마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내성적이었다. 항상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내가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마크의 감정적 고립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니었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내 친언니 에밀리였다. 물론 에밀리와 마크는 항상 친했지만 최근 들어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묘하지 않았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아차린 건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중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에밀리와 마크가 식탁에 너무 가까이 앉아 마크가 한 말에 웃는 소리였다. 내 안에 무언가가 뒤틀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한 다정한 농담이 아니었다. 아니,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에밀리가 마크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몇 년 동안 방치되기 전, 그를 사로잡았던 직업에 얽매이기 전, 내가 예전에 보던 시선과 똑같았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 점점 깊어지는 유대감이 두 사람의 삶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질투심에 휩싸였습니다. 마크는 제 남편이었고, 에밀리는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얼마나 아팠는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제 실패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마크에게 따져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가 이미 저에게 마음을 닫아버린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그리고 에밀리는 눈치채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무감각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얽매인 건지 모르겠지만 마치 그걸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나타났다. 마치 내 할 일이 모자란 듯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마크와 에밀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아니, 사진, 증거,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지만 그는 내 혼란과 절박함을 느꼈고 그것을 이용했다. 그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며 감정적으로 내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요구를 했다. 그가 전화했던 그날 밤 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마치 저항할 수 없는 손길처럼 느껴졌다. 테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그를 떠나는 게 어때? 모든 걸 뒤로하고 너랑 나 둘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너무나 단순하게 들렸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유혹이자 도피처였다. 라이언과 함께하는 삶을 그려보는 건 너무나 쉬웠다. 모든 고통에서 내가 만들어낸 잔해에서 벗어나는 산말이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내 가족, 내 아이들, 마크와 함께 쌓아올린 모든 것에서 설령 그것들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정말 떠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은 나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 지내는 생각 또한 마찬가지로 숨막힐 듯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무언가,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아직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모든 감정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라이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내야 했습니다. 끝내야만 했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 인읍해서 더 이상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떠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테스, 이제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넌 그냥 두려울 뿐이야. 내 감정이 두려울 뿐이지.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은 진짜고 너도 알고 있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불륜에 대한 모든 것, 라이언이 제안하는 모든 것이 도피처처럼 느껴졌고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고통을 없애줄 수도 내 결혼 생활을 되살릴 수도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필요해. 나는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그는 그럴 시간이 없었다. 테스, 시간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잖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옳은 것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졌어. 감정적 파괴는 서로에게 공통적이었지. 마크는 거리를 두고 내성적이었고 나는 내 행동에 잔해와 씨름해야 했어. 하지만 그가 에밀리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수록 나는 더 큰 상실감을 느꼈어. 그들은 마크와 나처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의 친밀함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모든 것,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처럼. 마크와 마주하기로 결심한 그 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컴퓨터 화면만이 방 안의 유일한 불빛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문간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어쩌다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걸까? 어쩌다 우리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된 걸까? 마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눈은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테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그의 앞에 섰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을 시작했다. 저는 불륜을 저질렀어요. 당신을 배신했죠.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제 자신을 찾을 수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마크,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했어요. 길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얼굴이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깨지는 듯 보였다. 분노도 경로도 없었다. 그저 깊고 압도적인 슬픔만이 가득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테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멍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아직은. 어쩌면 영원히. 그리고 그게 전부였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내가 우리를 파괴했지만 마크가 나를 응시하는 동안 나는 그도 이미 우리를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라이언의 품에 안기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혼돈 속 어딘가에서 라이언의 새 동료인 나타샤, 베네디 마크에게 접근하고 있었기에 그 침묵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마크가 내게서 멀어져 가자 그들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이 느껴졌다. 젊음과 활력으로 가득 찬 나타샤는 마치 예전의 나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속 그럴 수 없었다. 나 자신에게, 마크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감정의 혼란이 나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 내 행동의 무게, 죄책감, 라이언과 마크 사이에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 마침내 나를 짓눌렀다. 마치 안개 속에서 사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을 걷는 것 같았다. 결혼 생활은 파탄났고 가족은 무너져 내렸고 그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일련의 거짓말과 배신뿐이었다. 라이언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가식을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내 가족인가 아니면 그인가? 그리고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라이언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심지어 집문 앞에 나타나 답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소유욕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이 특별하다고, 제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서 도망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연결고리를 상기시켜 주었고,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테스, 넌 이해 못하는 거야. 어느 날 저녁,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우리 사이잖아. 넌 나한테서 도망치는 게 아니야. 내 자신에게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것에서 도망치는 거야. 그가 옳은지 아니면 내 죄책감을 정당화하려는 건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경계가 너무 모호해졌지만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마치 내가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기분으로 그를 찾아갔다. 이제 그만하고 마크와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라이언은 나를 조종하고 내 감정을 왜곡해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그의 손길과 말투는 마크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던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 자신이 미웠지만 나는 갇힌 듯했다. 죄책감과 그리움의 굴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한편 마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마음의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우려 애썼다. 그는 사무실 동료인 나타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타샤는 생기 넘치고 자신감 넘쳤으며 테스와 내가 공유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았다. 나타샤는 물론 라이언과의 불륜에 대해 몰랐지만 마크가 취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감정적 방어벽에 틈이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그 틈을 최대한 이용했다. 그들의 불륜은 미묘하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마크가 그녀와 통화 중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고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듯 편안해 보였다. 마치 뺨을 얻어맞은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내 선택의 늪에 빠져 있는데 그는 너무나 쉽게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그에게 따져 묻고 싶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어떻게 내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럴 권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죄책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우리 사이의 감정적 거리는 더 벌어져 다시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우리 아들 크리스가 우연히 우리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흔한 밤이었고 마크와 저는 1000번도 더했던 말들을 주고받으며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간에 서서 제가 그 순간 화를 내며 바람을 피웠고 라이언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크가 제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는 마치 배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우리 아들이었고 이런 말을 들어선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크리스는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도 마크와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 속으로 파묻혀 버렸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크리스의 방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그저 텅 빈 목소리로 괜찮아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크와 저는 각자의 고통, 자기 파괴에 너무 깊이 빠져 크리스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의 배신에 너무 바빠서
아들이 이 모든 일의 여파 속에서 익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실망시키고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와중에 라이언의 전 밴드 동료였던 가브리엘 친이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제가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 라이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라이언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전화를 걸어 라이언이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라이언이 저를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으며 제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테스, 내가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전화를 받자 가브리엘이 말했다. 내가 이 일에 휘말린 건 알지만 라이언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널 신경 쓰지 않아. 걔는 엉망진창이야. 테스. 항상 그래왔잖아. 듣고 싶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가브리엘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다. 라이언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바랐던, 꿈꿔왔던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무너졌고 나는 그저 그의 파괴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았다. 이 독같은 혼란 속에 갇혀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나고 거짓말, 배신, 고통이 지나간 후 마크와 나는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다. 그에게 말을 걸려고 애썼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내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무언가가 얼마나 필요했는지. 하지만 마크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는 우리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거라고 말했다. 나타샤에 대해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이후에 그가 무언가를, 아니 무엇이든 느낄 수 있도록 그녀가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정말 저를 무너뜨린 건 그가 에밀리를 언급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제가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위로가 되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의 불륜뿐만 아니라 제가 믿었던, 저와 우리 가족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제 친언니에게서 받은 감정적인 배신이었습니다. 결국 등을 돌린 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짐을 싸서 가장 가까운 호텔로 향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체크인하고 방값을 지불한 후 침대에 쓰러졌다. 멍하고 공허했다. 라이언에게 연락했다.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나를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초래한 모든 것, 파괴로부터 도망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몰랐다.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알았던 모든 것,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마크와 내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앉았던 날, 그와 헤어진 날 밤부터 벌써 몇 달이 지났다. 이혼은 진행 중이지만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나는 지금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전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가끔 한밤중에 깨어나 옛집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 식기세척기가 윙윙거리는 소리, 크리스와 마크의 희미한 웃음소리. 하지만 눈을 뜨면 새로운 삶의 메마른 침묵뿐이다. 라이언과 가끔씩 통화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예전처럼 만나지는 않는다. 강렬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내 현실에서 벗어나는 신나는 도피처가 아니다. 그저 내가 얼마나 길을 잃었는지 일깨워주는 또 다른 존재일 뿐이다.
우리의 연결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그 순간 내가 확신했던 것만큼 현실적이거나 충만하지 않았다. 끝났다고, 더 이상 그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외로운 밤들이 있다. 여전히 그에게 연락하면 그가 응답한다. 이 악순환은 끊을 수 없을 것 같다. 내게 필요한 마지막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반면 마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나타샤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 이후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타샤는 뭔가 새롭고 신선한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어도 그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게 분명하다. 나타샤는 끊임없이 그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며 미래에 대한 진지한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하지만 마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의 죄책감은 늘 그 배경에 도사리고 있다. 크리스를, 자신이 파괴한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그를 짓누른다. 그가 앞을 내다보려 애쓰는 모습은 보이지만 우리가 남긴 잔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를 안다. 그가 나처럼 그 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 둘 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건 아들 크리스예요. 화가 나고 혼란스러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제는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아요.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어요. 당신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점점 멀어지고 내성적이 되었어요. 학교도 빼먹고 친구들과도 말도 안 하고요.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해도 그냥 저를 차단해버려요. 제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날 밤 마크와 제가 싸우는 소리를 우연히 듣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된 그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의 눈빛에서 고통과 불신이 느껴졌고 그 눈빛이 저를 괴롭혔어요. 제가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칠 수 없어. 아무것도 고칠 수 없어. 그리고 그게 제일 아파. 에밀리. 에밀리는 또 다른 이야기야. 아직 마크랑 사귀고 있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죄책감 때문일지도, 사랑 때문일지도, 아니면 우리처럼 길을 잃은 것일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 에밀리는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걸, 날 다치게 할 생각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도 않았어. 에밀리는 내 여동생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눈빛에서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느껴진다. 그녀는 내성적이고 부끄러워져서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마크를 항상 사랑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와의 관계를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도 나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아무리 미워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라이언이 있습니다. 라이언이 다시 저에게 연락해 우리 관계를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만의 악마와 싸우고 자기 파괴적인 패턴에 얽매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이끌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열정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테스, 우리가 통화할 때 그가 말했다. 너 없이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우리는 함께 있어야 해. 하지만 나는 끝났다.
더 이상 줄 게 없었다. 도망치는 것도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지쳤다. 혼자 있고 싶었다. 나 자신을 찾고 싶었다. 내 안의 평화를 찾고 싶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혼란 속으로 그가 나를 다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둘 순 없었다. 나는 그에게 단호하게 모든 게 끝났고 더 이상 이럴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이언은 내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화가 나서 애원하며 내가 실수하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했다. 그와 마크, 그리고 내 과거까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의 여정을 통해 다시 나 자신을 찾아야 했다. 전화를 끊고 앉아 주변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았다. 끝을 직감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도 느껴졌다. 산산이 조각나고 흩어진 내 삶의 조각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어떻게 다시 모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로부터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무엇이 되든 마주해야 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홀로 서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든 없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에서 진정으로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실수의 무게가 저를 정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에서 도망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하며 잔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마크, 에밀리, 라이언 모두 각자의 선택과 죄책감에 얽매여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고칠 수 없고 그들도 저를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방식으로 길을 잃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혼돈 속에서 평화를 찾을 기회가 아직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제 길이니까요.